매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때문에 금방 지치고 불쾌지수도 마구 올라가는 요즘인데요. 뜨거운 햇살과 더위를 견디는 게 사람에게는 고역이지만 식물은 이 기운을 받아 쑥쑥 자라고요. 과일은 더 알차고 달게 여물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빨래가 반나절 만에 뽀송하게 말라서 좋고요. 시원한 물 한 잔도 감탄하며 마실 수 있어서 좋죠. 어떠세요? 이제 더위가 조금은 덜 밉게 느껴지시는지요? 이렇게 해서라도 더위를 원망하는 마음을 사겨야 이번 여름도 무사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12일 토요일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아서 코난 도일의 얼룩끈, 3시부터 5시까지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조윤재의 말공부, 5시부터 8시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김진희의 봄나들이 봉봉,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EBS 경청,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방송됩니다. 먼저 이번 주 고전 읽기에서는 추리소설의 대가 아서 코난 도일의 얼룩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코난 도일이 자신이 쓴 56개의 단편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꼽는 작품입니다. 명탐정 홈즈가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로일롯 박사의 음모를 막는 내용인데요. 이 소설 속 화자로 등장하는 홈즈의 친구이자 조수인 왓슨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을 가장 기괴한 사건이라고 꼽았습니다. 대체 이 사건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을지 아서 코난 도일의 얼룩끈 함께 하시죠. (1883년 4월 초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셜록 홈즈가 정장을 하고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에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고 또 벽난로 위의 시계를 보니 겨우 7시 1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을 깜빡이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게다가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은 시무룩한 얼굴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왓슨, 이렇게 일찍 깨워서 미안하지만 오늘 아침은 모두 이런 운명이야. 허드슨 부인이 먼저 본의 아니게 일어나야 했고 부인은 그 분풀이로 나를 깨웠고 나는 자네를 깨우게 된 것이야. 무슨 일이야? 뭐 불이라도 났어? 아니, 의리인이 젊은 여자가 아주 흥분한 모습으로 와서는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거야.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젊은 여자가 이른 아침에 런던 거리를 헤매고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을 두드려 깨우는 것은 아주 시급한 사정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싶기 때문일 거야. 만약 이것이 재미있는 사건이라면 자네가 틀림없이 처음부터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자네를 깨워서 일단 이야기나 해주려고 한 것뿐이야. 그런 일이라면 자고 있을 순 없지. 홈즈의 전문적인 조사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가 직관적이며 신속하고 그것도 언제나 확고한 이론에 근거한 추리로 의뢰받은 어려운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몇 분 후에는 몸단장을 하고 홈즈와 같이 거실로 내려갔다. 우리를 보고 검은 옷을 입고 두꺼운 베일을 쓴 여자가 창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셜록 홈즈입니다. 이분은 내 친구이며 협력자인 왓슨 의사입니다. 왓슨 앞에서는 나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망설이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허드슨 부인이 벌써 다 알고 불까지 피워놨군요. 여기 불 앞으로 오십시오. 추워서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곧 뜨거운 커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떠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죠? 무서워요. 홈즈 씨 너무 무서워요. 여자는 말하면서 베일을 올렸는데 확실히 불쌍할 정도로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다. 얼굴이나 모습을 보면 30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머리에는 이미 흰머리가 섞여 있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셜록 홈즈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여자를 재빠르게 관찰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홈즈가 허리를 굽혀 여자의 팔을 가볍게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했다. 곧 모두 해결될 겁니다.
오늘 아침 기차로 오셨군요. 어머, 저를 아시나요? 아닙니다. 부인의 왼쪽 장갑 손바닥에 왕복표 중에서 돌아가는 표가 들어있어서죠.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이륜마차를 타고 흔들리면서 진흙길을 지나 역으로 가는 것도 힘들었겠군요. 여자는 아주 놀란 모습으로 눈을 크게 뜨고 홈즈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이상한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부인의 옷 왼쪽 팔에 흙이 튄 자국이 7군데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말라붙지 않은 채로 말이죠. 팔에 흙이 튀는 것은 부인이 이륜마차를 탔기 때문이고 또한 마부의 왼쪽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모두 말씀대로예요. 나는 오늘 아침 6시 전에 집을 나와 6시 20분에 레더헤드에 도착해서 첫 차로 워털루역에 왔어요. 홈즈 씨, 저는 더 이상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미치고 말 거예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니, 저한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은 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홈즈 씨, 당신의 소문을 들었어요. 페린토시 부인이 공경에 빠졌을 때 당신이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분한테서 이곳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이 불안에서 구해주세요. 저를 에워싸고 있는 이 암흑 속에서 한 줄기라도 좋으니 빛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보답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두어 달 후 결혼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은혜를 갚겠어요. 홈즈는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려 열쇠로 서랍을 열고 작은 비망록을 꺼냈다. 페린토시 부인이라. 생각났어요. 58 머리 장식에 관한 사건이었어. 왓슨, 이건 자네와 알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네. 그럼 페린토시 부인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에게도 기꺼이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보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일 자체가 보수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 실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사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 불안이 아주 막연하다는 거예요. 의혹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틀림없이 사소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게 원인입니다. 그런 상태여서 당연히 저를 도와줘야 할 약혼자까지도 저의 이야기를 모두 신경과민인 여자의 망상이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그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위로할 때의 말이나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당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악을 꿰뚫어보는 힘을 가진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닥치고 있는 이 위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가르쳐주세요. 어쨌든 들어봅시다. 저는 헬렌 스토너입니다. 지금은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의붓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유서 깊은 색슨계 가문의 하나인 스톡모란의 로일론 마지막 혈통으로 서리주의 서쪽 경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한때 잉글랜드에서 손꼽히던 부호로 영지는 서리주의 경계를 넘어 북쪽은 버크셔, 서쪽은 햄프셔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세기에 연달아 4대에 걸쳐 가장들이 낭비와 방탕에 빠진 데다가 섭정시대에는 도박에 미친 사람까지 나와서 집안은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남은 것이라고는 몇 에이커 땅과 200년 전에 지은 낡은 저택뿐인데 그것은 온전치 못해 저당에서 풀릴 데가 없습니다. 전대의 주인은 그 집에서 가난한 귀족의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 외아들, 즉 저희 의붓아버지는 이 불행한 환경을 타개해야 한다고 결심을 하고 친척에게서 미리 빚을 내어 의학학위를 따고 인도의 캘커타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의사로서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꽤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가끔 물건이 없어지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그만 홧김에 인도인 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질 위기까지 몰리다가 다행히 극형만은 면했는데 그래도 오랜 기간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의붓아버지가 인도에 계실 때 그와 결혼했는데 그전에는 벵갈 포병대 스토너 소장의 젊은 미망인이었습니다. 저와 언니 줄리아는 쌍둥이로 어머니가 재혼할 때에는 2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1년에 1,000파운드가 넘었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그것을 모두 아버지에게 양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자매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만이고 만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액수가 저희들한테도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국으로 돌아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8년 전 크류에서 일어난 철도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의붓 아버지는 런던에서 개업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저희를 데리고 스톡모란의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저택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덕분에 저희들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버지가 갑자기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스톡모란의 로일로가의 가장이 옛 저택에 돌아왔다고 해서 처음에는 크게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친구를 사귀지도 가족끼리 얘기를 하지도 않고 언제나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고 이따금 외출을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큰 싸움을 했습니다. 로일로 집안의 남자들한테는 본래부터 광적일 정도로 격렬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오랫동안 열대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거칠어졌을 겁니다. 남부끄러운 싸움을 해서 2번이나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고 결국에는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도망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무섭게 힘이 세고 한번 화를 내면 절대로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버지는 마을의 대장간 주인을 다리에 난간 넘어 개울로 던져버리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다시 동네가 시끄러워지게 될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친구라고는 떠돌아다니는 집시들밖에 없습니다. 그 떠돌이에게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는 몇 에이커 땅 중에서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에 천막을 치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들은 아버지를 천막으로 초대하여 음식 대접을 하곤 했는데 어떤 때 아버지는 그들과 한패가 되어 몇 주일씩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인도의 동물을 아주 좋아해서 그곳의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동물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치타와 개코 원숭이입니다만 이 동물들이 저택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주인과 함께 짐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니 줄리아와 저의 생활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녀도 붙어있지 못해서 오래전부터 집안일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언니는 30살이 되어 죽었는데 그때 지금의 나처럼 이미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돌아가셨군요. 벌써 2년 전입니다. 저는 언니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생활이 이런 형편이었으므로 저희는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이나 비슷한 신분을 가진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여동생 오노리아 웨스트페일이란 미혼의 이모가 하루 근처에 살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따금 그 이모 댁에가 잠깐 머물다가 오곤 했습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줄리아 언니는 이모 댁에 갔다가 대기 복무 중인 해병대 소령을 만나 약혼을 했습니다. 언니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2주일 남겨놓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 저의 하나밖에 없는 말벗인 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셜록 홈즈는 눈을 감고 쿠션에 머리를 기댄 자세로 의자에 몸을 깊이 묻고 있었는데 이때 눈을 가늘게 뜨고 손님을 흘낏 보았다.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무서운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도 틀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택은 몹시 낡았으므로 지금은 건물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 1층이 모두 침실인데 거실은 건물 중앙에 있습니다. 침실은 건물 중앙에 가까운 쪽부터 아버지, 언니, 그 다음은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방은 벽으로 가려 있어 왕래할 수 없지만 문은 모두 같은 복도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되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세 방 모두 창밖은 잔디밭입니다. 그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의붓 아버지는 일찍 침실에 들어갔지만 잠을 자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애용하는 강한 인도산 담배 냄새에 언니가 질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는 저의 방으로 와 보름 남짓 남은 자신의 결혼 이야기며 그 밖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시가 되자 언니는 돌아가려고 문 앞까지 걸어가다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헬렌, 밤에 누군가 휘바람 부는 소리 들었니? 아니? 설마 네가 자면서 휘바람을 불 리는 없고.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해, 언니. 그런데 갑자기 휘바람 소리라니. 며칠 전부터 매일 밤 3시쯤 되면 어김없이 낮은 휘바람 소리가 들려. 나는 잠기가 밝아서 그 소리에 잠이 깨고는 해.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지만 옆방 같기도 하고 잔디밭 같기도 해. 그래서 너도 들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난 못 들었어. 하지만 틀림없이 그 기분 나쁜 집시가 정원 어딘가에서 부는 걸 거야.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정원 쪽에서 부는 거라면 네가 듣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하구나. 아이, 난 언니보다 깊이 잠들잖아. 어쨌든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언니는 미소를 보이고는 내 방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언니 방에 열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두 분 다 밤마다 방문을 잠그고 주무셨군요. 네,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가 사육하는 치타와 개코 원숭이 때문입니다. 방문을 잠그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렇겠군요. 계속하십시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니와 나는 쌍둥이입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영혼이 얼마나 미묘하게 반응하는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은 폭풍이 심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소리 틈새로 여자의 무시무시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틀림없이 언니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쇼를 두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연 순간 언니가 말하던 낮은 휘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어 무거운 금속이 떨어지는 듯한 덜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달려나가니까 언니 방문에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나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방문을 지켜보니 복도에 켜져 있는 램프의 불빛을 받으며 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인하여 창백했고 두 손은 구조를 청하는 듯 앞으로 내밀고 있었는데 몸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언니를 두 팔로 안았는데 언니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 듯 몸부림을 쳤고 손발도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위에 몸을 굽히니까 그때야 무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헬렌, 끄니, 얼른 끄니. 그 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언니는 그 밖에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아버지의 방을 가리켰으나 그때 다시 경련이 일어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달려갔는데 마침 아버지가 가운을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는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의 입에 브랜디를 흘려 넣기도 하고 의사를 불러오라고 마을로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언니는 그대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차츰 기력을 잃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언니의 무서운 최후였습니다. 잠깐, 휘파람 소리와 금속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틀림없습니까? 네. 검시 때 주의 검시관도 그 점을 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밤이었고 집이 낡아서 삐걱거렸기 때문에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옷을 입고 있었던가요? 아니요, 잠옷바람이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불을 켰던 성냥갑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니는 뭔가 이상을 느끼고 성냥을 켜서 주위를 살펴봤군요. 이건 중요한 점이야. 검시관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의붓 아버지의 행동은 전부터 인근에 평판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검시관은 특히 주의 깊게 조사를 했지만 사인은 끝내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언니 방문이 안에서 걸려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 창문에는 굵은 쇠막대가 달린 구식 덧문이 있어서 밤마다 그것으로 문단속을 했습니다. 벽도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이상한 곳이 없었고 바닥도 철저히 조사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굴뚝은 상당히 크지만 굵은 창살이 4개나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언니가 방에 혼자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언니의 몸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독살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 몇몇 의사가 조사했지만 확실한 것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언니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무서운 공포 때문에 신경에 강한 쇼크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 당시 정원에 집시들이 있었습니까? 네, 몇 사람은 언제나 거기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말했다는 끈, 얼룩끈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창란을 일으켜서 헛소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숲속의 집시들을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언니는 얼룩이란 이상한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집시들이 종종 머리에 감고 나는 물방울 무늬의 수건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홈즈는 이해할 수 없사는 듯이 머리를 저었다. 이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을 것 같군요.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의 생활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전에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한 분으로부터 결혼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미티지, 퍼시 아미티지라는 분인데 레딩 거리에서 가까운 크레인 워터에 사는 아미티지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이 결혼에 반대하지 않아서 돌아오는 봄에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서쪽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하여 저희 침실벽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언니가 죽은 방으로 옮겨 언니가 잠을 자던 침대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의 일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언니가 세상을 떠날 때의 일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의 정적 속에서 언니의 죽음을 예고라도 한 듯한 그 낮은 휘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공포가 어땠을지를 아시겠죠? 나는 벌떡 일어나 램프에 불을 켜고 살펴보았는데 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서 잠을 잘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마자 몰래 빠져나와 맞은편에 있는 크라운 호텔에서 이륜마차를 불러타고 레더헤드로 달려 기차를 탔습니다. 오직 빨리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정말 잘 판단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스 토너. 더 있을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감싸고 계시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홈즈는 대답 대신 스토너가 무릎에 얹고 있는 손목 위에 검은 레이스 소매 장식을 걷어 올렸다. 작은 회색 반점 5개.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 4개의 손가락에 만든 자국이 하얀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학대를 당하셨군요. 스토너는 얼굴을 붉히며 자국이 나 있는 손목을 얼른 감추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홈즈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소리를 내면서 타고 있는 불을 지그시 보고 있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스톡모란에 간다면 아버지 모르게 방을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버지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런던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녁 때 돌아오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부 한 사람이 있지만 나이도 많고 조금 흐리멍텅하여 방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잘 됐군요. 왓슨,
자네도 같이 가겠지? 그럼 물론. 그럼 두 사람이 가겠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처럼 런던에 왔으니 일을 보고 가겠어요. 하지만 두 분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 2시 기차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두세 가지 간단한 일을 마쳐야 합니다. 잠깐 기다리셨다가 아침 식사는 하십시다. 아니에요. 가야 해요. 걱정거리를 털어놓았더니 마음이 가벼워지는군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여자는 두꺼운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방에서 나갔다. 왓슨,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야, 이거 아주 어둡고 으스스한 사건 같아. 정말 어둡고 으스스한 사건이지. 더구나 미스 스토너가 말했듯이 바닥이나 벽에 아무 이상이 없고 문이나 굴뚝으로도 출입할 수 없다면은 혼자 있던 언니가 죽은 건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밤마다 들려왔다는 휘파람 소리와 언니가 죽을 때 했다는 이상한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건 모르겠어. 밤에 휘파람 소리가 들렸고 의사와 친한 집시 무리가 정원에 와 있었다는 것. 의사는 딸의 결혼을 방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 언니가 죽을 때 끈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헬렌 스토너가 무거운 금속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덧문에 쇠 막대기가 떨어지는 소리인지도 몰라. 이런 사건들을 연결해보면 이 방향에서 수수께끼 해명의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군. 그렇다면은 집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 지금 한 설명으로는 아직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둘이서 스톡모란에 가겠다는 게 아닌가.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정말 불가사의해서 아리송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네. 그런데 세상에. 홈즈가 갑자기 소리친 것은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굉장히 큰 남자 하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자는 검은 중산모에 검은 프로코트를 입었고 무릎까지 각반을 감았으며 손에는 사냥용 채찍을 들고 있어 의사 같아 보이기도 하고 농부 같아 보이기도 하는 기묘한 모습이었다. 어쨌든 키가 아주 커서 쓰고 있는 모자가 문틀 위에 가로된 나무에 닿을 정도였다. 체구도 커서 몸이 문에 꽉 끼일 듯했다. 누렇게 볕에 그을렸고 주름살이 많으며 온갖 사악한 상이 새겨진 듯한 커다란 얼굴이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는데 누기 띈 움푹 뺀 눈과 높고 가는 코는 비록 늙기는 했지만 어딘지 사나운 맹금을 연상케 했다. 둘 중에 누가 홈즈야? 내가 홈즈입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는 스톡모란의 그림스비 로일럿 의사다. 의사분이시군요. 여기 앉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 내 딸 여기 왔었지. 난 그 애를 뒤따라왔어. 딸이 무슨 말을 했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약간 추운 날씨입니다. 딸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묻고 있잖아. 그러나 이렇게 추워도 크로커스 꽃이 잘 핀다지요? 우물쭈물 넘어갈 속셈이로구만. 날건달 같은 자식. 니놈의 소문은 전부터 들어왔지.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놈이라고. 홈즈는 미소 지었다.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다면서. 홈즈의 미소가 짙어졌다. 경찰청 똘마리 같은 놈. 정말 재미있는 말을 하는군요. 나갈 때는 문을 꼭 닫아주십시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겠다. 잘 들어. 우리 집 문제에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내 딸 스토너가 여기 왔었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난 계속 그 아이를 미행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대인가를 가르쳐주지. 이걸 보도록. 그는 재빨리 앞으로 나와 부젓가락을 움켜쥐는가 싶더니 볕에 그을린 커다란 손으로 구부려 놓았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는 구부린 부젓가락을 난로에 던지고 성큼성큼 방을 나갔다. 꽤 유쾌한 노인네로군.
나는 저 노인만큼 크진 않지만 조금만 더 있었다면은 팔 힘은 별로 뒤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을 텐데. 홈즈는 부젓가락을 들고 힘을 주어서 원래 모양으로 펴놓았다. 나를 경찰청의 형사 나부랭이로 잘못 본 것은 실례가 아닌가? 하지만 덕분에 조사에 흥미가 솟는군. 그 아가씨가 미행당한 것은 조금 경솔했지만 걱정할 건 없어. 왓슨,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게. 그런 다음 닥터즈 커먼에 들러서 이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몇 개 찾아오겠네. 셜록 홈즈는 1시간 가까이 외출했다가 돌아왔다. 그는 손에 메모와 숫자를 가득 쓴 파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죽은 부인의 유언장을 보고 왔어. 투자 물건 등을 포함한 유산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가액을 산정해야 하지. 부인의 사망 당시 수입은 연간 100,000파운드에 가까웠으나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750파운드 정도야. 딸들은 결혼을 하면 각자 해마다 250파운드씩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므로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그 남자는 적지 않은 손실을 받는 셈인데 둘 다 결혼하면 그야말로 자기 몫의 돈밖에는 들어오지 않게 돼. 내가 오전에 한 일도 헛수고가 아니었어. 그에게는 딸의 결혼을 방해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왓슨, 이렇게 되면 사태는 아주 심각해. 우리들이 이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노인이 알았으니까. 준비가 되면 마차를 불러서 워털루 역으로 가세.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가면 고맙겠네. 상대는 부젓가락을 구부릴 정도로 힘이 센 남자니까. 12 넘버 2 권총이면 딱 좋지. 그것 말고 필요한 건 칫솔뿐이야. 다행히 우리는 워털루역에서 출발하는 레더헤드행 기차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 레더헤드에서는 역 앞 여관에서 부른 소형 마차로 서리주의 아름다운 길을 4-5마일 정도 달렸다. 청명한 날씨였다.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털을 뜯어놓은 듯한 구름이 군데군데 떠 있었다. 나무들과 길가의 생나무 울타리에는 막 실록의 눈이 트고 있었고 공기 속에는 촉촉하게 젖은 달콤한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조사하려는 기괴한 사건이 이 즐거운 봄의 조짐과는 참으로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홈즈는 마차의 앞좌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팔짱을 끼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턱을 가슴에 묶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켜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목장 저쪽을 가리켰다. 저쪽을 보게. 나무를 심은 큰 정원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펼쳐지다가 차츰 나무가 많아져서 정상에서는 숲을 이루고 있었다. 우거진 가지 사이에서 퍽 오래된 저택에 회색 박공과 높은 마룻대가 솟아나와 있었다. 마부, 스톡몰 아니지? 예, 그림스비 로일럿 의사의 저택 입죠. 지금 수리 중일 텐데 그 현장에 가고 싶군. 마을은 저쪽입니다. 그러나 저택으로 가려면은 이 계단을 올라가 바트론길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저기 아가씨가 가는군요. 마부는 왼편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지붕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 아가씨는 미스 스토너 맞군. 맞아. 자네 말대로 하는 게 빠르겠어. 마차에서 내려 요금을 치르자 마부는 레더헤드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저 친구에게는 우리가 건축이나 그 밖에 분명한 용건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줬으면 좋겠는데 소문이 안 나도록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미스 스토너. 약속을 잘 지켰지요? 오늘 아침에 의뢰인은 아주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고 있어요. 로일로 의사는 런던에 갔으니까 돌아온다고 해도 오후 늦게일 거예요. 의사와는 영광스럽게도 이미 대면을 했습니다. 홈즈는 아까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스토너는 입술까지 새파래졌다. 제 뒤를 미행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 저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면 뭐라고 할까요? 의사가 오히려 조심을 해야 할 겁니다. 지혜를 비교하자면 한 수 높은 남자가 노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당신은 방문을 잠그고 의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가 난폭하게 굴 것 같으면 이모댁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요. 자,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지금 문제의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저택은 군데군데 이끼가 돋은 회색 석조 건물로 한층 높은 중앙 건물에서 두 채의 건물이 개의 집게처럼 좌우로 뻗어 있었다. 그중 한쪽 건물은 창문을 널빤지로 막았고 지붕도 내려앉은 데가 있어서 폐가와 다를 바 없었다. 중앙부도 손질이 잘 안 된 점에 있어서는 비슷했지만 오른쪽 건물만은 그런대로 요즘 집들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창문에는 덧문도 있고 굴뚝 두세 군데에서는 푸른 연기가 솟아올라 가족이 살고 있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끝쪽의 벽에 나무로 발판이 짜여져 있어 돌벽에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때는 인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손질이 안 된 잔디 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창문 바깥쪽에서 세밀히 살폈다. 이것이 당신의 침실 창문이고 가운데가 언니의 방 창문이고 안쪽에 가까운 것이 로일러드 의사의 방이군요. 네, 하지만 저는 지금 가운데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를 하는 동안만이겠죠. 그런데 저 끝의 벽은 특별히 수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단지 저를 제 방에서 쫓아내기 위한 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상당히 암시적인 의견이군요. 그런데 이 건물 저쪽에 복도가 있고 그 복도에서 세 방으로 출입할 수 있군요. 물론 복도 쪽에도 창문이 있겠지요. 네,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아요. 아무도 드나들 수가 없어요. 밤에는 두 분 모두 문을 잠갔으니까 복도에서 침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방에 들어가서 덧문을 닫아주시겠습니까? 미스 스토너가 덧문을 닫았다. 홈즈는 열려있는 창문을 면밀히 살피고 나서 닫힌 덧문을 억지로 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나이프로 가운데의 쇠막대를 벗기려고 해도 나이프를 끼워 넣을 틈이 없었다. 이번에는 확대경으로 경첩을 조사했는데 경첩은 튼튼한 철제로서 견고한 돌벽에 단단히 끼워져 있었다. 나의 추리에는 약간의 난점이 있는 것 같다. 이 덧문을 쇠막대로 잠그면 여기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 좋아, 이번에는 방을 조사하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옆에 있는 작은 출입구로 들어가니까 회반족을 바른 복도를 향해 방 3개가 나란히 있었다. 홈즈가 세 번째 방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 지금은 미스 스토너가 사용하는 두 번째 방, 즉 언니가 죽은 방으로 들어갔다. 천장이 낮고 오래된 시골집에 흔히 있을 듯한 커다란 벽난로가 있는 검소하고 작은 방으로 한쪽 구석에는 갈색 옷장, 다른 한쪽에는 하얀 커버를 씌운 침대가 있고 창문 왼쪽에는 화장대가 있었다. 그 외의 가구라곤 작은 등의자 2개뿐이었고 중앙에 정사각형 윌튼 카펫이 깔려 있었다. 카펫 둘레에 보이는 바닥 판자와 벽의 널빤지는 벌레 먹은 갈색 참나무로 그 색이 바랜 정도로 미루어 보아 옛날 이 집이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았다. 홈즈는 한쪽 구석으로 의자를 끌어가 조용히 앉아서 이 방의 어떤 사소한 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위아래와 전후 좌우를 세심히 살폈다. 저 벨끈은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홈즈가 침대 옆에 늘어져 있는 끝에 술이 베개 위에 얹혀있는 굵은 벨끈을 가리켰다. 가정부 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하면 새 것 같은데요. 네, 2년 전에 달았으니까요. 언니가 원했나요? 아니에요. 언니가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언제나 자기 일은 자신이 하는 습관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끈이 필요치 않았군요. 잠깐 실례하고 바닥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는 배를 깔고 바닥에 엎드리더니 확대경을 들고 앞뒤로 재빨리 움직이면서 바닥 판자의 틈을 면밀히 조사했다. 끝으로 침대에 다가가 한참 동안 그것을 관찰하기도 하고 벽을 따라 시선을 아래 위로 움직이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 벨끈을 쥐더니 힘껏 잡아당겼다. 소리가 나지 않는군. 울리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철사에 연결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이거 정말 재밌군. 이것 보세요. 환기 구멍 바로 위에 못에 메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저는 전혀 깨달지 못했어요. 정말 이상해. 홈즈가 줄을 당기며 말했다. 이 방에는 기묘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예를 들면 환기구멍이 옆방으로 뚫려 있는 건 말이지. 같은 품을 들여서 바깥으로 낼 수도 있는데 이런 바보짓을 하는 목수가 또 있을까? 이 환기구멍도 뚫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벨과 같은 시기에 만들었군요. 네, 그 무렵에 이것 말고도 간단한 공사를 몇 군데 더 했어요. 하하, 이건 정말 재미있는 공사였던 것 같군요. 소리가 나지 않는 벨끈, 환기가 되지 않는 환기구멍. 그럼 미스 스토너, 이번엔 의사의 방을 조사하고 싶은데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그림스비 로일롯 의사의 방은 딸의 방보다 넓었지만 역시 검소하여 별 꾸밈이 없었다. 조립식 침대, 전문의학 서적으로 꽉 찬 작은 나무 책상, 침대 옆에 안락 의자, 창가에 놓인 소박한 나무 의자, 둥근 탁자, 커다란 철제 금고 따위가 우리들의 눈에 들어왔다. 홈즈는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홈즈가 금고를 두드리며 물었다. 이거 아버지의 서류예요. 아, 그래요? 안을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한번 봤는데 서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고양이 따위가 들어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이에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걸 보십시오. 홈즈는 금고 위에 있는 우유가 담겼던 작은 접시를 들었다. 아닙니다. 고양이는 기르지 않아요. 치타와 개코 원숭이는 있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어쨌든 치타도 큰 고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접시로 우유를 먹여서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홈즈는 나무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앉는 부분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고맙습니다. 어지간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확대경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하, 여기도 재밌는 것이 있군. 홈즈가 본 것은 침대 한쪽 구석에 걸려있는 개를 훈련시키는 작은 채찍이었다. 그런데 이 채찍은 돌돌 말려있고 가죽으로 된 부분이 고리가 되도록 메어져 있었다. 왓슨,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보통 채찍 아닌가? 왜 끝을 고리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이것은 보통 채찍이 아니야. 무서운 세상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쁜 일에 머리를 쓰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미스 스토너, 봐야 할 건 다 본 것 같으니까 괜찮다면 정원으로 나갈까요? 조사를 마친 홈즈의 얼굴이 그렇게 심각하고 어두운 걸 나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다. 세 사람이 정원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지만 나와 미스 스토너는 홈즈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가 생각에서 깨어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미스 스토너,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말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사태가 아주 긴박해서 약간의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나의 충고에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겠어요. 그럼 첫째, 오늘 밤은 나와 왓슨이 당신 방에서 밤을 샐 겁니다. 스토너와 나는 놀라서 멍하니 홈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설명하죠. 저기 보이는 곳이 마을의 호텔인가요? 네, 크라운 호텔입니다. 잘 됐군. 저곳에서 당신 방의 창문이 보일까요? 네,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침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창의 덧문을 열고 빗장을 벗긴 다음 램프로 우리에게 신호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 필요한 소지품을 가지고 당신이 전에 사용하던 침실로 옮기는 겁니다. 수리 중이긴 하지만 하룻밤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 일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무엇을 하시나요? 당신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당신을 놀라게 한 그 소리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홈즈 씨,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언니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증거가 더 확실해진 다음에 얘기하고 싶군요.
하지만 저의 생각이 옳았는지 아닌지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언니는 역시 갑작스런 공포에 휘말려서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실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스 스토너,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우리를 발견하면 여기까지 찾아온 우리 계획이 허사가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위험이 사라질 겁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크라운 호텔에서 거실에 딸린 침실을 어렵지 않게 빌릴 수 있었다. 2층 방인데 창문으로 스톡 모란 저택의 가로수에 이어진 문이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건물이 보였다. 해가 질 무렵 그림스비 로일로드 의사가 자그마한 소년 마부 옆에서 그 우람한 체구를 드러내며 마차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소년이 육중한 철문을 여느라고 잠깐 꾸물거리자 의사의 걸걸한 고함 소리가 들렸고 무시무시한 기세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마차는 다시 달렸고 잠시 후 거실에 램프불이 켜진 듯 나무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왓슨,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밤에 자네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있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있어도 도움이 되질 않나? 아니, 자네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그렇다면은 나는 꼭 가겠네. 고마워. 위험하다고 했는데 자네는 그 방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까지 보고 왔군. 그렇지는 않아. 추리는 조금 앞질렀을지 몰라도 내가 본 건 자네도 다 봤어. 내가 본 것 중에서 색다른 게 있다면은 벨끈뿐이야. 그것도 무슨 목적으로 장치했는지 솔직히 말해 상상도 못하겠어. 환기 구멍도 봤지? 그러나 방과 방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 그렇게 작아서야 쥐도 드나들기 어렵지. 나는 스톡모란에 오기 전부터 반드시 환기 구멍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어. 뭐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지. 미스 스토너의 언니가 로일롯 의사의 담배 냄새에 시달렸다고 했는데 두 방 사이에 구멍이 없고서야 저쪽 방의 담배 연기가 어떻게 이쪽 방으로 올 수 있겠나. 이야. 그것도 작은 구멍이라야 해. 그렇지 않다면 검수관이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됐을 거야. 그래서 환기 구멍이라고 추리한 거네. 하지만 그토록 작은 구멍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시기가 이상할 정도로 맞아떨어지거든. 환기 구멍이 뚫린 것과 벨끈이 장치된 것, 침대에서 잠을 자던 언니가 죽은 것. 이상하지 않나? 아직은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그 침대에 아주 색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나? 못했어. 바닥에 고정돼 있었어. 그런 식으로 고정시킨 침대를 본 일이 있나? 없어. 언니는 침대의 위치를 바꿀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침대는 환기 구멍과 벨끈에 대해 언제나 같은 위치에 있지. 그 끈은 벨끈이 아니라 그냥 밧줄이라고 해도 좋을 거네. 벨을 울리는 용도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니까. 홈즈, 자네가 말하는 의미를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 같네. 교묘하고 무서운 범죄를 막는데 우리들이 가까스로 때를 맞췄군. 교묘한 점에서는 무서운 점에서는 그 무엇도 비길 수 없지. 의사가 악한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최악의 범죄자가 되는 거라네. 대담성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니까. 살인마 팔모와 프리차드도 인류 의사였는데 이번 범인은 한 단계 더 높은 놈이야. 그러나 왓슨, 우리는 그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네. 어쨌든 날이 밝을 때까지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겪어야 해. 그러니 지금부터 천천히 담배나 피우면서 하다못해 2-3시간이라도 뭔가 유쾌한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아홉 시쯤 되자 나무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도 꺼져 저택 쪽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기나긴 2시간이 지나 시간이 11시가 되는 순간 우리 정면에서 한 줄기 밝은 광채가 번뜩였다. 옳지, 신호불빛이다. 가운데 창문에서 비치는 불빛이야. 나갈 때 홈즈는 호텔 주인에게 지금 친구를 방문할 일이 있어 나가는데 어쩌면 자고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몰아쳐왔다. 이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밤에 답답한 일을 하러 가는 우리에게 정면에서 반짝이고 있는 황색 불빛이 등대 노릇을 해주고 있었다. 해묵은 담에는 허물어진 곳이 수리도 안 된 채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저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빠져 정원으로 나가 곧장 가로질러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월계수 숲속에서 이상한 형체, 어린애 같은 물체가 튀어나와 손발을 버둥거리면서 풀 위에 몸을 던지는가 싶더니 재빨리 정원을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깜짝이야. 봤어? 홈즈도 나만큼 놀란 모양이었다. 바이스처럼 나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쥔 그 손에 마음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었다. 굉장한 집이군. 지금 그것은 개코 원숭이야. 나는 의사가 귀여워하는 별난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깜빡 잊고 있었다. 치타도 있을 것이다. 언제 등 뒤에서 습격해올지 모른다. 홈즈가 하는 대로 신을 벗고 침실에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는 소리도 없이 덧문을 닫고 램프를 테이블 위에 옮겨놓고는 방 전체를 날카롭게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낮에 본 그대로였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우리 계획은 끝장이야. 나는 알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 앉아 있어야 해. 구멍으로 빛이 새나가니까. 나는 끄덕였다. 그리고 잠들면 안 돼. 목숨이 달아날지도 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권총을 준비해. 나는 침대에 앉을 테니 자넨 저 의자에 앉아. 나는 권총을 꺼내 테이블 구석에 놓았다. 홈즈는 가느다란 지팡이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자기 옆에 침대 위에 놓았다. 그 옆에 성냥과 양초를 나란히 놓았다. 그런 다음 나사를 돌려 램프를 껐으므로 방 안은 갑자기 캄캄해졌다. 그 무서웠던 밤샘을 잊을 수 있을까? 소리 하나, 아니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두세 걸음 저쪽에는 친구가 나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칼날같이 곤두세운 채 눈을 크게 뜨고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덧문으로 차단되어 실랏 같은 불빛 한 줄기 새어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우리들은 계속 기다렸다. 밖에서는 이따금 밤새 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번은 바로 이 창의 창 밖에서 길게 꼬리를 끄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집에서 놓아 기르는 치타의 소리였다. 열두 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1시, 2시, 3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우리는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어나고야 말 그 사태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갑자기 환기 구멍 쪽에서 타는 냄새가 강하게 코를 찔러왔다. 누군가 옆방에서 덮개가 있는 랜턴에 불을 붙인 것이다.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낮게 들리고 다시 조용해졌는데 그 냄새는 더욱 강하게 풍겨왔다. 나는 귀를 세웠다. 그렇게 30분 정도 흘러가자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렸다. 주전자에서 계속 뿜어나오는 가느다란 수증기 소리 비슷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려오자 홈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성냥을 켜고 지팡이로 벨끈을 힘껏 후리쳤다. 왓슨, 보았네. 그것을 봤나?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보질 못했다. 홈즈가 성냥을 켰을 때 낮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들었으나 환한 광채가 갑자기 피로한 눈을 쏘았기 때문에 친구가 그토록 세게 때린 것이 무엇인지 미처 보질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죽은 사람같이 창백하고 공포와 혐오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은 볼 수 있었다. 홈즈가 치는 동작을 멈추고 환기 구멍을 지그시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밤의 정적을 깨고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렸다. 고통과 공포와 분노가 섞인 비명은 점점 더 커졌고 온몸의 털이 솟는 절규로 변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훨씬 아래에 있는 마을까지, 마을에서 떨어진 목사관까지도 이 절규가 들려 잠을 자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다고 한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심정으로 홈즈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동안 어느덧 절규의 메아리는 사라져 주위는 다시 정적으로 돌아갔다. 야, 어떻게 된 일이지? 모든 것이 끝났어. 결국 이렇게 된 게 잘된 일인지도 몰라. 권총을 챙기게 로일럿 의사의 방에 가보세.
홈즈는 심각한 얼굴로 램프에 불을 붙이고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갔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권총에 공의를 세워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를 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서 덮개를 반쯤 올린 랜턴이 문이 반쯤 열린 금고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테이블 옆에 나무 의자에 긴 회색 잠옷을 입은 그림스비 로일럿 의사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복사뼈를 드러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에는 낮에 보았던 짧은 손잡이에 기다란 가죽이 달린 채찍이 놓여 있다. 의사는 턱을 치켜들고 천장의 한 모퉁이를 경직된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다. 머리둘레에는 갈색 얼룩점이 있는 기묘한 끈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머리를 바싹 감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들어가도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끈이다. 얼룩끈이야.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그때 기묘한 머리 장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의사의 머리카락 속에서 기분 나쁜 뱀의 다이아몬드형 머리와 부풀어 오른 목이 함께 불쑥 나타났다. 늪지에 사는 살모사군. 인도에서도 가장 위험한 독사야. 의사는 물린 지 10초도 안 돼서 죽었어. 폭력은 행사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이야. 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자신도 그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지. 자, 이 뱀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고 미스 스토너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도록 하세. 그런 다음 이 사건을 주 경찰에 신고하세나. 홈즈는 죽은 사람의 무릎에서 재빨리 채찍을 주워들고 그 고리를 뱀의 목에 걸어 되도록 멀리 들어서 옮긴 뒤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다. 이것이 스톡모란의 그림스비 로일롯 의사가 죽게 된 사건의 진상이다. 고전 읽기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 단편선 얼룩끈 들려드렸습니다. 얼룩끈의 정체는 맹독을 지닌 독사였습니다. 의문의 휘파람 소리는 뱀이 내는 소리였고요. 이 독사를 이용해서 줄리아를 죽이고 헬렌까지 죽이려 했던 로일롯 박사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홈즈의 철저한 현장 검증 능력과 추리력이 돋보인 작품이었죠. 잠시 후에는 화제의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조윤재의 말공부 들어보시겠습니다.